비커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면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죽죠.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어설픈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다가 지금 좀 낭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고 또는 부동산 자체를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부와 지식의 쉼터의 대표 불용 시장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사람들의 심리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원래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어떤 욕심 이것들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시장이고요. 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조금의 기회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많이 떨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조금 상승하는 듯했던 시장이 하반기 정부 정책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우 흔들렸던 시장이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여력에 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았으나 몸이 따르지 않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복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정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제가 있어요. 정부는요.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곳이에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정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봐요. 그랬는데 사실상 지난 몇 년 전에 그 2021년 9월 이후였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접어들어서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들을 각종 디딤돌 대출과 같은 또는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대출로 살려주는 듯한 즉 하방으로 더 이상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사실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또 그러한 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부의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똘똘한 채 시장이라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시장이 생각보다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등이다. 이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다시 대출 규제라는 어떤 규제 정책을 통해서 지금 한 대 좀 눌러놓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강하게 눌러놓은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참 줏대 없는 시장이다. 정부가 줏대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 구조였는데 어느 순간 정책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이에요, 시간. 결국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란 그 구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실수요자들이겠죠.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력이 높았어요. 여력이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급등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금지라고 하는 확실한 정책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락하잖아요. 급락하니까 결국 정부는 이 급락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강남이네. 문제가 되는 곳 과천 분당이네. 경기도까지 번졌네. 이러면서 하나씩 묶어갔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보는 우리들은 이거 봐라. 정부가 참 멍청하네. 그러면서 바로 묶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보고 우리는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성장이나 적정한 상승은 내버려 두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을 지나게 되면 정부는 이제 맞게 되겠죠.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 맞고 어디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묶어가게 되면서 우리 몸을 죄어오는 그런 상황이 대출 규제가 꽉 찰 거예요. 대출 규제가 꽉 차는 상황이고 또 가격은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이면 샀는데 지금 이제 12억, 15억 한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대출 없으면 안 돼요. 점점 부담은 커지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는 점점 꽉 차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혀왔고, 여기에 대출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딱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꽁꽁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풍선 효과로 돈을 벌었다 하는 이분들이 자기 몸이 묶인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커 속에 개구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비커 속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면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죽죠.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어설픈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다가 지금 좀 낭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결국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정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해요. 근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을 규제를 하더라도 천천히 묶고요. 풀더라도 천천히 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묶을 때는 풍선 효과를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묶여갈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근데 풀 때도 빨리 풀었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굉장히 천천히 풀면서 혹시라도 시장이 또 갑자기 급등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풀면서 풀려지는 정책이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다시 이제 온기가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일단 부동산 정책이 흘러간다라는 큰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어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 대책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대책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약간 뻥카?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정부가 공급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몇 년째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떠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니네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떨리고 막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우리 이렇게 준비해줄게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약간 좀 뻥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 상황을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실제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죠. 바로 2019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발표. 근데 지금까지 된 데는 하나도 없죠. 결국 뭐냐? 정부가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순간에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맞물리면서 어떤 순간에는 기업들이 공급을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표면화되는 듯하니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3기 신도시도 지금 있고 이제 더더구나 3기 신도시 이제 거의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3기 신도도 있고 그래도 불안해? 이번에 또 용기 5개 발표했으니까 니네들 공급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3기 신도시를 막 분양했던 시점에 만약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진다. 뭐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공급이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잠시 뒤로 미루겠죠. 금방 발표했던 이런 것들을. 이러면서 조절을 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그 대책, 공급 대책은
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블러핑 같은 느낌으로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분을 조절하는 차원으로 시간을 땡길 수도 있고 또는 늦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2029년, 30년, 31년 요때 완공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 쉽게 이게 맞다 뭐 이렇게 뭐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서초 그린벨트 푼다고 했는데요. MB정부 때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뭐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또 거기에 얽매이다가 집을 사셔야 될 분이 안 사신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부동산 가격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상승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저는 이제 항상 직전장을 먼저 보거든요. 직전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상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승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출 규제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규제도 분명히 많이 묶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제가 제일 기가 찬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미국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다시 부동산이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금리를 따지셨느냐. 금리 안 따지다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된통 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된통 당하고 나니까 이거 옛날엔 몰랐는데 금리가 되게 중요하네 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오를 거야 하고 단편적으로 또 하는데 이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시장들이 단편적으로 이거 움직일 것처럼 착각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이미 좀 뭐랄까 상승 기간을 거쳐오면서 많이 여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져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출금리를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이꼴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금리가 올라가든 뭐 국고채 금리가 없고 장기금리, 장단기금리, 채권금리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기준금리 이꼴 대출금리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 뭐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든지 이러기에는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고민 속에서 금리의 변동폭을 미국의 기준금리에 너무 연동시켜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별로 거시경제 상황으로 봤을 땐 별로 좋지는 않은 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거시 말고 지금 부동산 자체예요. 부동산 자체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도시 발표한 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다른 곳들의 뭐 서리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왕이라든지 고향 대곡이라든지 이쪽을 발표했잖아요. 이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누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예를 들어 집값이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사람들은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불안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보면은 그냥 느낌상으로 보기에는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애매한 장이다. 그런데 다음번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요소이고 시장 불안 요소인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상승, 그다음에 공급 부족 이것들로 인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 지역을 찾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내년 자체는 상승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래서 상저죠.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러면 상저하고라든지 상저하저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고보다는 기회라는 말 줘서 상저하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기회가 올 것이다. 왜? 전세 가격 상승, 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투자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너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눌러놨잖아요. 기존에 지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좋던 곳을 눌러놨으니 지방은 더욱 안 좋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건설사들 공급 늘리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을 조금 그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지방분비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지방주택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이 최소한 한 개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 시장은 상저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만 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매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싫다. 이게 기본적인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자꾸 대출이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 자금대출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은요.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하는 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조여주게 되면 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출도 못 받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빌라 가면은 전세 사기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의 여력이라고 하는 대출과 그러니까 일반 그 매매자금 대출 같은 그런 대출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큰 문제니까 일단 지금 조여들고 있지만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 지금 DSR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쉽사리 묵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거나 또는 약간 풀어주면서 시장이 꺾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실전으로 안 하고요. 책으로 배운 거예요.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참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보면은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기 전에 항상 전제를 둬요. 무슨 전제를 두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요소들 외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라는 전제를 둬요. 즉 이 말을 왜 넣은 거냐? 다른 변수들이 변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요 요소가 요 요소에 영향을 줘서 이 요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이거든요.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요소들을 본 적이 없거나 그 요소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장은 복잡계잖아요. 경제학 교과서는 단순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한 논리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자금 유출이 안 되려면 우리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잡기에서는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금이 빠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서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형편이 없어. 그럼 나갈까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야? 안 나간다고요. 즉 자금 유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금리를 근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것들을 또 제어하는 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예를 들어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출금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산금리니까 그만큼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마진을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야 올리지 마.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가산금리 못 올리면 떨어지겠죠. 반대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잖아도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가산금리라도 올려서 조금이라도 대출도 못하게 하는데 이문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라면 가산금리 올라가겠죠. 그럼 뭐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이거랑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제 상황을 보다 보면 과거에는 이랬구나 저랬구나라는 게 복잡계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복잡계에서 일어났던 과거 현상들을 복귀할 생각을 안 하고 경제학 교과서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갖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복잡계를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리는 모든 것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 요소들의 변화 요인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것들이 이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갑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제 복잡계인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그거에 영향 주는 또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 요소들이 또 움직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복기를 하거나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다음번에 시장의 움직임에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복잡계는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랬으나 다음에는 이럴 수가 있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단순계 세상처럼 너무 쉽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측이라는 거는 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다는 거 인정하시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단순 논리들이 단순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이 시장에서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야 돼요.